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1년을 보내면서 제가 요새 신문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민노총, 민주노총 1년 예산이 무려 1,000억이 넘더군요. 그런데 1년에 이 연 100조 적자를 보는 우리 재정, 연 100조씩 벌써 3년째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국가재정 세금인데 이 세금으로 민노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0억 쓰는 노조, 참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어떻든 이 연말이 되자 정치권이 바빠집니다. 아직까지 예산국회 여야 타협을 끊지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요즘 뒤늦게나마 이 3대 개혁, 그러니까 노동개혁, 임금개혁, 교육개혁을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년 200명을 만났습니다. 그게 또 뉴스가 됐습니다. 청와대迎賓관에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迎賓관이 요긴하게 서일 것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청와대에 차라리 집무실 공사를 새로 하는 게 국방부 청사를 빼앗아서 용화대를 만드는 것보다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 부부는 대선 캠프 출신 청년들을 만나 정책 대화를 한 것을 했습니다. 누굴 만났을까요?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청년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 캠프에서 활약한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왜 만났을까요? 평일 대통령이 한참 바빠야 할 시간일 텐데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연말을 기해 대선을 도운 청년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대선 전후 지금까지 방송 등에 종종 보이고 있는 장해찬, 또 여명, 강승호, 저는 이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데는 우리 미래 세대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해 결국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청년 인턴 등 국정 운영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단 말입니다. 이 청년 대표라면 적어도 지금 이 시대 고민하고 그리고 고전하고 있는 진짜 우리 청년들, 취업을 못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나라를 지킨다고 일선에 나가서 총을 들고 있는 진짜 우리 청년들을 대표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이 노동계획을 강조하면서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청년들의 연대라는 거창한 이름의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청년들의 연대. 자유를 사랑하는 청년들의 연대가 아니고요. 그러지 않아도 지난 15일迎賓관에서 있었던 국정과제 점검회의, 다들 기억하시죠? 이 국정과제 점검회의라는 느닷없는 국민과의 대화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수 논객인데요. 편을 들려고 해도 들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면서 각 부처의 추천을 받은 시민들이 패널로 나와 대통령과 생중계로 문답을 가진 것입니다. 14번 묻고 14번 답한 거죠. 그런데 그 문답 내용이 마치 드라마의 대본처럼 나와서 이 사전에 리허설까지 마쳤다는 것입니다. YTN이 공개한 국정과제 점검회의 리허설 영상을 두고 대통령실은 회의를 표명하기 위해 YTN이 악의적인 편집을 했다고 역공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YTN은 결국 영상을 내렸지만 패널과 대통령의 문답 내용까지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행인습에 있었던 질문과 답변, 그리고 실제 패널과 대통령의 질문과 답변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반대 진영에 빌미를 준 셈이 됐습니다. 누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까?
과연 그것이 테스트 영상을 무단으로 쓴 YTN의 악의적인 편집이었을까요? 민주당은 국민을 대놓고 속이는 정부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허설과 본방송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보며 속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그 뒤의 말이 정말 나빴습니다. 지난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쇼통, 천박한 쇼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묻는다. 지금 천박한 쇼는 누가 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타운홀 미팅을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타운홀 미팅을 하라는 건데 그걸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어설픈 흉내는 자칫 사기극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쇼를 지겹도록 보았습니다. 자, 당신 100%, 이 전대룰 개정이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그 바람에 집권여당은 친윤과 비윤으로 딱 갈라졌다고 썼습니다. 취재 갈라졌습니다. 비윤계 반발이 당연히 터져나오고 친윤계가 이에 맞서면서 개파 갈등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쨌든 룰 변경 작업이 마무리되면 다음 주 중에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이 지명이 되고 그리고 내년 1월 후보자 등록과 함께 당권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당이 선거체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주자들은 누구일까요? 이미 언론에 나온 사람들은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나경원, 유승민 등입니다. 또 있겠죠. 그런데 관심은 과연 친윤 중에 친윤, 권성동이 출마할 것인가에 쏠려 있습니다. 흔히 권장 이홍이라 그러죠. 부부 동반해서 대통령과 함께 관저에서 밥을 먹었던 네 사람 말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권성동. 그 권성동이 출마할까? 이게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당 지도부가 비윤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룰 변경을 밀어붙이면서 비윤계는 당원투표 100% 방식의 친윤 당대표를 세우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고 의심해 왔습니다. 그래서 권성동을 주목하는 겁니다. 비윤인 하태경은 어제 라디오에서 룰 변경을 두고 우리 당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당 대표는 당원들이 총리를 뽑아야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은요. 이념과 정책으로 뭉쳐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계니까 당연히 당대표는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총리로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문 사실조차 비판적입니다. 왜일까요? 골목대장을 뽑느냐 하는 유승민, 안철수의 반발이 언론에 나오자 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친윤 이철규는 라디오에서 내놓고 비윤계를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당원들이 표심이 본인에게서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당대표 선거에 나올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경기 직전에 룰을 바꾸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권 주자들 간에도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김기현은 페이스북에서 안철수를 향해 당무는 못 믿지만 당대표는 되겠다는 무모함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자 안철수 역시 페이스북에서 김기현이 지난해 당심과 민심 5대5의 대선 경선 룰을 바꿔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한 언론 인터뷰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룰로서 당대표를 뽑는 선거와는 달리 공직 후보자를 뽑는 선거죠. 어쨌든 친윤에서는 권장 이윤 중에서 누가 나올까요?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성동입니다. 그 권성동이 났을까요?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단일화 압박이 줄어들어 이 친윤 주자들 모두 지금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권성동이 주목의 대상입니다. 여권에서는 때이른 개각과 함께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그리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차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 얼굴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권영세, 원희룡 이 두 분이 수도권을 책임질 얼굴이 되는 겁니까?
자, 어쨌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대장동 뉴스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이 김만배의 입이 지금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만배의 입. 김만배는 과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유동규, 남욱처럼 입을 열 것인가? 어제는 그렇게 자해 후에 일주일째 입원 중인 대장동 키맨 김만배가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 검찰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는 뉴스까지 떴습니다. 검찰은 김만배의 건강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하는군요. 검찰로서는 이재명을 상대로 한 불법 로비 의혹을 초지일관 부인을 해온 김만배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일부는 김만배가 입원한 아주대 병원에서 정확한 증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4일 자신이 차량에서 3차례 자해를 한 김만배는 폐기능이 상실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제는 뉴스였습니다. 결국 23일로 예정된 대장동 개발 특혜 재판에도 불출석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김만배의 아내는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만배가 내가 죽어야 끝이 난다 하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만배의 변호인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우선 김만배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김만배의 측근 2명을 조사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우양과 이한승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검찰이 야당 대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 진술을 강요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가. 쉽게 말하면 이재명을 잡기 위해 검찰이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공격입니다. 검찰은 김만배가 지난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무렵 이한승과 최우양에게 대장동 개발 범죄 수익 260억 원을 맡겨서 은닉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60억 원 중에 상당액을 수표로 인출했고 일부인 수십억 원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대 부동산 매입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땅을 사들였죠. 검찰은 김만배가 최우양에게 땅을 사라고 지시한 텔레그램 메시지 등 관련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만배는 이 돈이 범죄 수익이라는 그 자체, 그 전제 자체가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최우양도 검찰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최우양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조사에 협조하는 태도에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말을 해놓은 것을 다 꽤 맞춰보면 결국 줄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김만배의 돈줄을 죄는 수사가 검찰이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을 밝히는 첩경이 될지 모두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일 정진상, 유동규 등의 공소장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이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실이 요구를 해서 입수를 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정진상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언론 등을 통해 측근 또는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한 사실이 있다고 썼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상당 부분을 이처럼 할애했습니다. 공소장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직기간 중 자신에게 결재 상신된 보고서나 문건 등은 사전에 모두 정진상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고 이를 통해 정진상은 유동규를 관리 감독했다. 그 과정에서 정진상은 유동규로부터 유흥주점 등에서 수십 회에 걸쳐 합계 수천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5,900억 원 상당을 배당받았고 2020년 10월경부터 유동규 측과 기존에 합의했던 지분에 상응하는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김만배는 2021년 2월경 유동규에게 정진상 측에 지급하기로 한 700억 원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 원이 남게 되므로 위 428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재명이 참여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던 정진상은 위 제안을 수용했다. 자, 재밌는 것은요, 검찰이 공소장에서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이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댓글 작업도 했다고 적시를 한 것입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쓴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동규는 2014년 4월경 이재명이 친형과 형수에게 욕설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 유포되면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자 남욱에게 돈을 주고 댓글 부대라도 만들어서 성남 시민들이 주로 접속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욕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라는 취지를 요구했다. 남욱은 2014년 6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무렵까지 이재명의 심경이 이해된다. 이재명이 형수에게 욕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수시로 게시했고 자신이 운영한 땡땡땡 직원들에게도 이재명이 재선되면 대장동 사업에 도움이 될 테니 인터넷 댓글을 달아서 이재명이 재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취지로 동의했다. 이른바 댓글 작업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공소장에 있는 정진상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또 이렇습니다. 정진상은 2021년 9월경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이 연일 보도되자 자신이 비리가 발각될 것을 염려했다. 정진상은 2021년 9월 29일 오전 8시 8분경 유동규의 휴대전화 페이스타임을 통해 연락해서 압수수색이 곧 진행될 것 같다.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될 것 같느냐는 취지로 물어보면서 상황을 파악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렸고 정진상은 유동규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릴 것을 지시했다. 다들 아시지만 그래서 유동규는 창밖으로 산지 얼마 되지 않은 휴대폰을 집어 던진 겁니다. 민주당은 20일 정진상 공소장이 공개되자 이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이 희망사항을 적은 장작문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이재명은 그걸 대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참 엉터리라고 얘기를 했고 또 민주당은 장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모경 대변인이 20일 브리핑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검찰이 정진상의 공소장에 이재명을 81차례나 적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공모 여부를 적시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대장동과 이재명 대표의 직접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이모경은 검찰이 유동규의 바뀐 진술과 남욱의 전원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공소장으로 야당 대표를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모경의 말이 이렇습니다. 나무위키 허위 정보를 그대로 적시하고 CCTV 조작 진술을 슬쩍 삭제한 우스꽝스러운 공소장은 이미 누더기가 되었다. 한편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진상이 이재명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공교롭게도 나무위키에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무위키에 정진상이 이재명의 사무장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 상방울 그룹, 이 자금 흐름, 이건 변호사비 대납의혹과 연관되어 있죠.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상방울 그룹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8년부터 2019년 상방울이 재난사채, 그래 희비라고 그러죠. 이 희비 발행에 관여한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재시동을 걸었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그렇게 썼습니다. 이렇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14일 상방울에서 재무담당 부회장을 지낸 한 모와 현직 재무담당 부장인 신모에 대해 허위 공시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상방울의 뇌물 및 대우성금 의혹 사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있지만 그 상방울이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해서
자금 책임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한모, 신모 두 사람이 상방울 소유주인 이 조폭 김승태의 지시로 2018년 11월과 2019년 10월 각각 100억 원씩 발행한 시비 전환사채 거래에 대해 허위 공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방울은 2018년 11월 시비 100억 원을 발행했는데 이를 전량 매입한 곳은 착하니 인베스터라는 투자회사였습니다. 착하니 인베스터. 제가 이 방송에서 2차례 말씀드린 바 있죠. 상방울 실소유주 김승태의 개인 회사인데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내부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서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9년 10월 상방울이 발행한 시비 100억 원 의치와 관련해서도 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히오 컴퍼니, 이름이 특이하죠. 어느 분을 연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히오 컴퍼니, 그리고 고구려 37이라는 투자회사가 각각 50억 원씩 사들리는데 이 히오 컴퍼니 대표는 김승태의 친척이고 그리고 고구려 37 대표는 김승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비들은 2020년 2월 상방울 계열사 비비안이 전량 매입했습니다. 결국 시비를 발행해서 시장에서 돈을 구한 것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상방울 시비의 흐름을 추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담당 임직원들이 구속되면 관련 수사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왜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시장에서 끌고서 어디에 썼는지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련해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이렇게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이렇습니다. 상방울이 일부 시비에서 편법 발행, 유통 등 횡령 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이런 시비 발행을 왜 했느냐?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시비를 매입한 착하니 인베스터는 2019년 4월 김승태와 경제적 공동체라고 알려진 배상윤이 소유한 KH그룹의 자회사 두 곳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여받는 등 수상한 자금 거래를 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KH그룹으로부터 50억 원 돈을 빌렸다. 그 두 차례면 100억인데 11월 발행해서 돈을 끌려서 그 돈을 또 갚았다.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돈 세탁이 되는 것이죠. 검찰은 올 8월 KH 본사 및 계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비비안 또 이 시비를 전량 매입하기 2달 전인 2019년 12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죠. 이태영 변호사를 사회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태영은 지난해 10월 한 시민단체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고발할 당시에 대납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미국 의회에 전달하기 위해 내년 2월 중에 그래 앞으로 2달 뒤에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IRA와 관련해 해결책을 내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 대신에 나선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본인에게 오는 사법 리스크를 이런 일로 돌파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빈손 외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미국이 이재명에게 IRA 개정과 관련한 선물을 줄 가능성은 제가 보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